오늘은 알티세르,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은 루이고 루이 알티세르라고 하는 1918년생이었던 그러나 이제 올해 뭐 자다 수명을 다하고 죽지는 못했던 그 루이 알티세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1918년생이고 칼 막스가 181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둘을 욕할 때 18자를 강조해서 욕하죠. 18년생 둘이가 참. 그러니까 완전히 루이 알티세르는 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생전에 뭐 칼 막스랑 같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10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그 칼 막스에 대한 뭐 짝사랑이라고나 할까? 너무 짝사랑하니까 칼 막스가 틀린 점까지도 막 이렇게 끄집어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정통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막시스트가 아니야. 근데 알티세르는 끝까지 막시스트라고 그래요. 뭐 프랑스 사회당에도 가입하고 그러는데 그 당에서도 왕따당하고 그래요. 그랬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알티세르를 말할 때는 이제 마르크스를 재해석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알제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이죠. 네, 그래서 그 알제리에서 쭉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어떤 아주 잘생긴 청년을 사랑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가 군대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요. 형하고 같이 이제 참전을 했는데 형은 살아오고 동생은 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자기 동생을 좋아하던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지.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그래갖고 결국은 거의 뭐 겁탈하다시피 해서 그 루이 알티세르 아버지가 굉장히 그 당시 이 사람이 1918년생인데 그 아버지 세대인데 아무리 유러피안들이라 그래도 그 당시 키가 180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19세기 중반쯤 태어났을 사람일 텐데 뭐 중반까지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후반에 태어났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힘으로 거의 뭐 겁탈하다시피 해서 이제 루이 알티세르 엄마하고 결혼을 한 거죠. 자기 동생을 사랑했던 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딱 낳고 이제 엄마가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쳐요. 루이라고. 루이가 누구냐면 바로 전사한 그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거의 남편하고 뭐 성관계 같은 걸 안 했고, 그리고 아들한테조차 모든 육체 관계를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헬리콥터 맘이었고 마마보이였고, 그리고 공부만 대립다 시킨 거죠, 아들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 투사를 아들한테 한 거예요. 결국 아들 루이 알티세르는 평생을 그런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은 거로 고생하죠. 그러면서 또 머리는 좋으니까 천재가 되는 거죠. 천재적인 많은 이론을 배출을 하고. 근데 지금도 뭐 루이 알티세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쪽 저쪽 다 욕먹어요. 정통 좌파들은 이거 막스를 너무 지 마음대로 해석했다라고 보고, 또 우파에서도 또 빨갱이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뭐 이런. 그 다음 또 이제 뭐 정신분석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좀 욕은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적인 그 성향이 자기의 학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루이 알티세르인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30세 때인가 그때 결혼을 합니다. 어떤 여자랑. 근데 그 여자 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증오나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머니 같은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 얼마 전에 그 아주 인기리에 끝났던 그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 드라마 보면 거기 아주 푼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부인이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랑 이혼하고 그러다 다시 재결합하면서 미안해 엄마 역할하게 만들어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 자기 와이프의 연상의 와이프인데 맨날 와이프한테 엄마 역할만 기대했던 거지. 약간 그런 거예요. 엄마 같은 여자였어요. 알티세르의 부인도. 그런데 1980년, 그러니까 18년생에 62세면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62세에 아파트에서 당시 이제 알티세르는 그 유명한 프랑스 고등사범인가 거기 교수로 하고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프랑스가 대학 평준화되기 전이니까 그 아주 유명한 학교 교수, 사르트르도 그 교수 출신이죠. 교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아파트에서 와이프 마사지를 했다가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는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프랑스를 빛낸 철학자인데. 근데 다행이라고 좀 어폐가 있지만 이 사람이 평생을 조울증 치료를 받아나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가택연금처럼 하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고 우리말로 하면 심신미약에 의한 그런 살인으로 해서 이제 형은 살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게 글을 쓰지도 못하고 연구를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자서전 같지 않은 자서전을 써냈죠. 거기서 왜 와이프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고 자기는 오히려 그런 거를 법정에 가서 변호하고 싶었는데 프랑스 법정은 잡아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러고도 글도 못 쓰게 하는 거야. 연금 상태로 자기 혼자 막판에 가서 이제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그 스스로 쓴 저거죠. 자가 진단서죠. 자기 의사소견서죠. 의사도 아니면서 내가 바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와이프랑 첫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불쾌했다는 거지. 그게 자기의 조울증을 더 악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로부터 그런 타이거 맘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 너는 여자 만나면 안 돼, 막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겨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뭐 어쨌든 뭐 신혼여행을 갔거나 어쨌겠죠. 그래서 이제 첫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불쾌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평생 고통받았고 아버지는 굉장히 또 가부장적이었고요. 뭐 근데 돈은 많았고 근데 존경받는 또 은행가는 아니었다 그래요. 은행가였는데 뭐 사람들을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무슨 어떤 프로젝트 가져보면 자기 걸로 이렇게 싹 낚아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런 경우 없지만 직장 생활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죠? 부하 직원이 뭐 프로젝트 잘 해왔는데 그걸 자기 걸로 낚아치는 어쨌든 그런 좀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알티세르는 결국은 뭐 한 10년 정도 있다가 한 70대 중반쯤에 뭐 자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병사 비슷하게 약물과다 비슷하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성녀,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 세인트처럼 기억을 했던 거고요. 그 어머니의 그 성녀 같은 그런 것이 자기에게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와서 그걸 또 와이프한테 투사하고 와이프가 더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지금 그 여러분들 전화기로 루이 알티세르를 쳐보면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또 그때만 해도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대학 교수하고 미투 그런 걸로 공격받을 때도 아니잖아요. 엄청 또 여성 편력이 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또 뒤에서 욕을 하는 거야. 그 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이. 전부 자기에게 접근해놓고 일이 벌어질 때 되면 도망가는 거야. 먼저 이렇게 풍문만 내게놓고 소문만 내게놓고 거짓말만. 그러면 자식이 없겠네 이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인한테서 첫 관계에서 그런 성취? 자기 엄마를 항상 생각했는데 엄마를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엄마하고는 전혀 다른. 심리학을 좀 들으셔야 돼요. 너무 성적으로 처녀가 아니라서 그랬나 나 그렇게 생각해. 기발하십니다. 천재들 많이 되겠겠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뭐 조금 그 첫날 밤이 좋지만 그리고 첫날 밤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이 사람 일생을 지배해왔다. 그러면은 아유 쏘갔다. 난 천년 줄 알았는데 아이구나. 뭐 이런 거 아이고는 아니, 그게 아니라 첫날 밤에 프랑스인데 아무리 그때가 1948년에 결혼을 해도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그런 거 없었대요. 아니 그렇게 돼. 뭔가가 아니 자기 어머니가 뭐 천사 같은 여잔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 알티세르가 한 말이 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네. 그렇게 궁금했어요. 아유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내한테는 심각해. 그래서 그 조울증이 온 게 바로 그 첫 관계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처음 조울증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와 그녀와 처음 사랑의 행위를 나눈 직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궁합이 안 좋았나? 여기 저기 패션이 유튜브로 나가요.
자, 어쨌든 그는 말씀드렸듯이 그 막스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짝사랑에 가까울 정도로 막스를 바라봤는데요.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막스가 가진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습, 사회 구조적인 분석을 다시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막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 혁명이라는 것 혹은 역사적 유물론에 따른 인민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그런 계급의 갈등 그리고 공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뭐 소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막스의 이론에 보면 그러니까 기계로부터의 소외, 생산 도구로부터의 소외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엥겔스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다 영국에서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날 줄 알았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사회주의 혁명이 근데 저 어디 쥐들이 유럽 이 정통 이 중앙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부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러시아는 같은 백인이긴 하지만 또 약간 슬라브 민족은 또 알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레닌의 혁명이. 그러니까 이제 놀랬던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좀 세월이 흐른 뒤에 볼셰비크가 흐른 뒤에 물론 이제 1918년생이니까 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직접적으로 그가 뭐 혁명을 목격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또 중국에서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중국도 전혀 러시아보다도 공업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도 이제 모택동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됐어요. 막스의 이론이 분명히 맞는 이론이긴 한데 뭔가 틀렸다. 그 틀린 지점이 뭐냐? 이거를 이제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죠. 그 고민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면서 이제 알티세르 자기만의 이론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막스의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사회구조 분석의 한계를 다시 분석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럼 그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조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티세르를 구조주의로 분석을 하는 구조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주의의 데카르트식의 주관주의죠. 주관주의. 나는 생각한다. 주관 주체죠. 그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을 어떤 생각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철학이 서구 철학의 기본이 됐던 거고요. 그 사이에 잠깐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니체가 나타나서 이 자기중심주의, 자기주관주의를 한번 흔든 건 있죠. 그렇지만 또 니체가 주관 자체를 흔든 건 아니죠. 그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생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지 인간에게는 늘 자기 의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니체가 또 반드시 주체주의, 주관주의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주의라는 게 하나 드러났어요. 구조주의. 이거는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사회가 있으면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본래 없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구조주의에 따르면 이미 사회로부터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결정론적인 거죠. 사회가 이러이러게 되기 때문에. 잘 아는 락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락강이 말하는 그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게 다 자기 외의 세계잖아요. 상상계는 바로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밖에 한 자아와 마주치는 거죠. 처음에 아기들이 거울을 볼 땐 그게 자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상상계고 그 다음 상징계는 잘 알다시피 이데올로기의 세계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에서 사회가 우리한테 규정해준 그런 가족의 윤리, 아버지, 어머니, 가부장 모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게끔 되는 거죠. 그 이데올로기에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내 스스로 생각해서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계라고 그러고 이제 실제계는 또 다른 바로 모든 이 타자 이런 것들이 다 타자죠. 이데올로기 같은 게 타자죠. 타자가 다 사라진 그러니까 바로 순수한
자기 각성이 가능한 시대인데 결국 실제는 뭐냐면 텅 빈 공간이라고 이렇게 락강은 말하고 있죠. 텅 빈 실제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그야말로 죽음의 충동을 겪어야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락강도 뒤에 가서 좀 생각을 바꾸긴 해요. 너무 실제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그럼 실제계라는 게. 그러니까 상징계가 가끔씩 균열을 일으키면 그 틈새로 가끔 보일 수 있는 게 실제계다. 뭐 이렇게 약간 소설적인 표현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데올로기 속에서 매몰돼 살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 문득 떠오르면 그 사이로 보이는, 그 균열들 사이로 보이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극복한 그 다음의 세상, 그걸 이제 실제계라고 부르는데, 락강의 영향도 받았고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소시르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어에 의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생각이 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철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소시르의 언어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결정된 그 말, 전통적으로 굳어진 그 말을 하면서 결국 그 구조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시르 언어가 어렵지만 이제 뭐 랑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 8월. 8월은 왜 그 우리나라 어떤 여자 배우 이름 잊어먹은 여자 배우 하나가 맨날 그 예능 쇼에 나오면 막 빠롤레 그거 막 하는 거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네? 랑그는 그냥 우리가 딱 봐도 랭귀지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추상적 언어. 우리가 쓴 추상적 언어. 그리고 이거는 발화된, 여기서 발화한 거 불 붙인다는 게 아니라 얘기할 한자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된, 내 입에서 나가버린 그 발화된 언어, 발화 언어죠. 그게 8월로 나눠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언어지. 그러니까 저런 비판도 요새 있어요. 랑과 8월 왜 나누지? 뭐 이런 건데 왜 나누냐면 어쨌든 추상적인 언어와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북도 하나의 언어죠.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는 누가 날 놀리는 댓글을 달아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게 하나도 불쾌하지 않은데 어떤 경우는 페이스북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할 사이는 아닌데 하고 좀 불쾌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실험 나는 이런 사이인가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요즘 뭐 SNS 시대 그것도 일종의 뭐 꼭 이 소셜 시대 발화라고 하는 건 직접 내 입을 통해 나간 말이겠지만 지금 SNS 시대는 그것도 다 발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런 것들이 보면 그 발화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 미친 영향,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분 하나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빼고 다 찍자.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고발한 것을 이제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참아야지라고 이제 결론들을 내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또 그렇게 정리되면 너무 또 상투적이야. 왜 꼭 정당은 참아야 되는데 자기의 저기 생각이 있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왜 꼭 참아야 되는데 뭐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공주쌤 말씀드리니까 취하했다 그래요.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취하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실제로는 꼭 그렇게 정당은 항상 피해자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너무 해법 같은 것들이 저는 단순하고 상투화된 걸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제가. 그럼 같이 싸우지. 총선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발화되면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말한 사람은. 근데 또 요즘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람은 또 신상이 털렸어요. 물론 신상이 털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아주 무명의 사람이 신문에 칼럼을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일단 지금 안철수가 추구하는 그 정치 세력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명백한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 동부라고 해서 한국의 NL들 그러니까 NLP도 다 아시죠 이제 두 분. 우리 히라시 연구미수 씨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해산된 정당. 그러니까 그게 이제 NL이거든요. NL, 그러니까 민족해방인데 그 중에 그 지금 잡혀가 있는 그 이석기라고 하는 분이 경기 동부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경기 동부가 좀 독특했어요. 일단 그 성남시라는 게 본래 예전에 그 유능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뭐 이런 소설에 나와 있듯이 완전히 그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그 노동운동의 그 뿌리가 있어요. 지금은 다 중산층 이상의 동네가 됐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노동운동이 묘하게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이 따로 갔었는데 그 지역은 노동운동이 통일운동과 같이 갔어요. 그 경기동부가 가장 좀 진보적, 과격했죠. 언행들이. 그 자기들끼리 뭐 혁명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도청이 돼가지고, 이제 이석기 씨가 지금 뭐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경기동부에서 그분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보면서, 왜 진보 세력들이, 저도 문재인 정부가 꼭 문재인 그 정부의 정강 정책이 진보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안철수 쪽에 이렇게 많이 붙는가를 요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념 세력들은 친노, 그러니까 노사모 이후로 아주 응집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게 약간 NL 계열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먹고 조직력으로 뭉쳐진 게 노사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친문 세력을 좀 많이 옮겨갔고, 그러니까 이제 NL의 노선을 포기한 NL들과 그리고 김근태 계열의 이런 정통 좌파들, 운동권들, 이런 분들의 좀 협조가 있고 다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조직 굉장히 탄탄해요, 사실은. 남들이 보면 뭐 노사모, 친문그룹, 문빠 뭐 이러면서 되게 생각 없이 움직이고 그냥 문재인이야 무조건 뭐 손들어주고 그런 거 같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아주 탄탄해요.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응집력도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구좌파 중에 소위 말하는 그런 정통적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NL에서 아직 그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력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 안철수를 어떤 뭐 얼굴마담으로 삼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정치 분석가는 아니지만 요번에 그 짧은 칼럼 사태를 보고 느낀 겁니다. 누가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신감을 털어놨길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화들을 보면 다 이제 누군가가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또 그 말이 어떻게끔 형성이 되냐면, 그 말이 형성된 그 사람이 그런 칼럼을 쓰게 된 데는 모든 경험이 응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원고료를 받고 쓰는 칼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경영신문에 칼럼을 쓴다 라고 해서 나는 내 생각을 썼다라고 하지만, 거긴 이미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이미 구조적으로 올가매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주의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류학으로 발전해서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들이 또 구조주의에서 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조주의가 됐고, 막시즘도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의 를 분석할 때 구조주의가 뭐에 영향을 받았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만 알면 돼요. 구조주의는 소시의 언어학과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뭐 인류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뭐 하나님 창조를 하셔서 이렇게 인류가 뭐 문화를 개발하고 하지만, 인류학이라는 건 그 지역의 문화나 기후, 뭐 풍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먹는 것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시의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이 구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구조주의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 예. 국어 교과서에 소시에 예. 나오는데 예. 저렇게까지 어렵게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빠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라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은 랑그인 거죠. 근데 그게 영어에서는 애플 그러고 한국에서는 사과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 그 발화라는 말을 그냥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좀 배웠어요. 근데 국어교과서에 나와요, 그게? 나와요. 외국 같은 좋은 학교만 나오는 좋은 검정교과서인데? 국정 교과서입니다. 오. 좀못 봤는데.
공부하는 목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목사는 저기 시골에 농구 나왔잖아 농구 그 와중에는 정말. 공부배가 고등학교를 잘 나왔네 그만. 아니 소식은 많이 들었잖아. 네, 고등학교도 나와요. 레비스트로스는 좀 그래도 그래요 저도 레비스트로스는 그래서 원주민. 네이스토로스를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주민 유명하잖아. 식인종. 그 이제 언어학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그것도 우리 많이 설명하는데 기의, 네, CDP에 프랑스어니까 그냥 한글로 쓰겠어요. 기표, CDP야. 그렇죠. 그게 랑가하고 파롤하고 거의 같은 근데 이거는 컨셉으로 배우죠. 소실에서 랑그에 소속된 걸로. 그렇죠. 랑이죠. 네, 네. 비의니까 비의고. 그러니까 기표는 형식이고. 네. 기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한 사과라고 하는 그냥 굳어진 단어, 단화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사과의 의미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빨갛고 맛있고 뭐 또 좀 더 뭐 식물학에 밝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열매가 걸리는데 얼마가 걸리고 그런 세부적인 것 그런 기의고요. 그래서 뭐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기의가 기표에 선행한다고 알았죠. 사과라는 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뭐 능금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굳이 사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락강에 가면 또 락강은 기표가 기의에 선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외부적인 그런 이미 발화된 거를 더 이제 의미를 두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조주의가 됐는데 막시즘도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인 거죠. 그죠? 사회의 어떤 구조가 막시즘 얘기할 때 늘 하는 거 있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에서 서구 철학,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다 규정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존재가, 그러니까 삶의 어떤 구조가 다 그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꾼다. 일종의 이것도 구조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막시스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탈구조주의, 그러니까 참 한국말로 쓰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포스트예요, 포스트. 후기구조주의라는 말이 맞는데 구조주의라도 벗어난 건 맞으니까 탈했으니까 그러니까 후기구조주의가 나오죠. 후기구조주의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주의에서 말한 이것은 이제 주체가 완전히 주체가 무시되고 이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탈구조주의에 가서 주체를 좀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무시하죠. 그리고 실존주의가 어떻게 보면 또 후기구조주의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존주의가. 실존이라고 우리 몇 번 말씀드렸죠. 실존은 발음해 주십시오. 실존주의. 영어로 발음해 주십시오. 빨리. existentialism. ES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강신주 같은 사람은 실존주의가 아니라 탈존주의다. out of이니까 out of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니까 탈존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존재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존재가 어떻게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기능하고 있는지. 전통적인 존재로는 뭐 신학적 존재론이 됐건 뭐 우리 인간 존재는 뭐 본성은 고유한 거야 뭐 이런 말들 뭐 아니면 뭐 정말 대대로 뭐 생득적인 거야 뭐 이런 말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보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할 때 굉장히 이 사람도 주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주체를 무시하고 근데 또 이성도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 뭐 누굽니까 락강 같은 사람이 구조주의에서 굉장히 알티셀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이제 구조라는 걸 그렇게 언어학이나 인류학으로 볼 게 아니라 뭐 정신분석학 뭐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탈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에서 어떤 외부의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생각 그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구조주의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알티세르가 구조주의 입장에서 이제 칼 막스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탈구조주의랑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글을 읽다 보면 탈구조주의인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통 막스를 이제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스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 목적론적이잖아요. 그건 막스 사상도 기독교로부터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종말을 향해서는 목적론적인 그런 사유 체계라면 막시즘도 어떻게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리고 모든 무산자들이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자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주의인데 알투세는 또 그 목적주의를 이제 반대를 해요. 목적주의를 반대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막스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막스를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문화. 문화도 의식이니까 이건 존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통 막시즘에서 보면. 그런데 이건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베냐민하고도 비슷해요.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헤겔 있잖아, 헤겔. 헤겔이 말한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정신이라는 헤겔을 강조해요. 그 헤겔을 비틀어서 해석한 사람이 바로 막스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정신이라는 거를 오히려 물질로 치환화시켜버렸죠. 물질로. 그래서 역사의 추동력이 정반합 그렇게 올라가는 건 맞아. 근데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게 헤겔의 변증법과 다른 이유가 끝까지 올라가서 정신의 어떤 최고정격, 최고정신, 절대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막스에서는 유물론이 계속 전개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물질과 인간의 소외관계가 해소가 되는 것이고 프롤레타리아가 결국은 독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의 인민의 천국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막스가 했는데 막스에게 있어서는 문화 같은 건 별로 의미도 없죠.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고유의 문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왔던 외적인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뒀고 알투세르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스랑 틀린 거죠. 알투세르도 고유의 문화나 그런 의식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알투세르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통 그 막시스트들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뭐 책은 그렇게 저도 이제 다 뭐 저는 그런 철학 같은 거 할 때 그들의 원전 같은 건 너무 복잡해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설서들을 보는데 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조울증적인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장 훌륭한 저서는 마지막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진단서처럼 썼던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오히려 그 알투세르의 마지막 사상을 정리한 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막시즘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그랬고요. 이번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도 헷갈려. 그런데 그 막스를 inherently 네, 그 네. 구조주의라고 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막스의 근저가 아니 그 사상의 바탕이 네. 주어진 사회가 그때 당시에 공업화한 다음에 네. 노동자 생기면 이렇게 그 상황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를 구조라고 본다면 구조지.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알투세르는 그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에서 이제 스탈린, 레닌에 의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신기했는데 스탈린이 이제 전체주의적으로 하니까 제가 믿어왔던 막시즘이 아닌 거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초기에 나중에 결국 독일하고 소련이 싸우지만 초기에 독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그때 이 독일의 좌파들이 굉장히 흔들렸답니다. 특히 프랑스다. 독일은 이제 뭐 이미 히틀러가 잡고 있을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어떻게 히틀러 같은 그런 전체주의자하고 볼셰비키의 후예들이 불가침 협정을 맺고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유럽의 좌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는데 알투세르도 그때 이제 또 충격을 먹은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모택동 사상은 광장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이죠. 일종 광장에 쫙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교육하고 어떤 레닌주의처럼 모여서 소규모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런 가기보다는 광장에서 이제 선동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농민들이 새로운 막스의 그런 예측과는 달리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도 좋다고 봤죠. 일단 유럽의 좌파들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런 걸 했다는 걸 알고 또
우르르 또 마오이즘으로부터 이제 결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좀 독특한 상황이 소위 말하는 이제 주체 사상도 마오이즘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은 건데요. 한국도 이제 김일성에 대한 그러니까 과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뭐 김일성을 죽일 놈으로 태극기보다 보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NL 또 골수 NL들은 뭐 김일성이야말로 혁명가고 뭐 그야말로 무오설, 김일성 무오설을 주장할 만큼 그런 것들을 아직 대립하고 있는 게 조금은 한국 사회가 좀 다양화되는 데는 걸림돌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어떻게 해서 그걸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통일론이가 이제 불가침협정, 평화협정 이런 거에 대한 통일론이는 잠시 묻어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남북한 자유교류가 되고 철로가 갈리고 서로 이제 하면 통일론이 참 제쳐두자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통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쳐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민족적인 정서 그리고 NLPD의 대립 이런 것들의 앙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유되려면 적어도 제 세대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통일 귀찮다고 그러잖아요. 싸움만 안 하고 살면 좋다고.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저는. 네. 근데요. 네. 통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은 아니잖아요. 통일. 어쨌든 뭐 평화, 그렇죠, 맞죠. 지금 당장부터 통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미 근데 그거를 태극기 부대가 통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 어떻게 비난한다고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네. 우리가 남한이 북한을 그거는 그 통일은 다르지. 그들이 말한 통일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북진 통일이지. 네. 평화 통일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지만 사실은 아니. 김대중 정부 때만큼 그런 통일 이론이 크게 개발된 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한 가지 좀 불만은 불만이에요. 근데 또 현실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가 87년에 그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때, 사람들 기억 속에. 그러니까 그게 좀 먹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박지원이 일어서면 잡아넣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착이었죠. 노무현 정부의 패착이었지만, 또 당시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이미 또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정교한 그런 정책들을 잘 모르고, 이제 남북의 경제 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통일이 그냥 귀찮은 것, 이런 식의 젊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어쨌든 평화 체제는 유지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평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끔 만드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에 대한 그런 철학은 빈곤하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 정도지. 왜냐면 연방제 하면 워낙 그걸로 욕을 먹어놓으니까 한 발 후퇴하는 거지. 김대중 빨갱이라고 욕을 먹어놓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까 NL의 일부가 안철수 같다면 그거 구성.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궁금한 특징이겠지만,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죠? 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인밀이? 위장 취업이죠, 위장 취업.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단 이들의 생각은 쉽죠, 일단, 안철수 그룹은. 근데 친문 그룹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사람들. 저도 그들의 그런 뭐 무조건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투루 볼 수 있는 세력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뭐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얼굴 마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내부에는 또 실제로 아주 정교한 그런 틀이 오랫동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안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친문으로 호명되는 그들 같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 정치 철학을 더 실현하기가 쉬운 세력으로 안철수를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처음 택했던 곳이 호남이기도 해요. 그리고 4년 전에 그 호남에서 먹혔죠. 호남이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니까.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데는 굉장한 머리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시사 프로에 나와서 뭐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이러면 다 피상적인 것들이죠.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되는 말들이고, 내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노선 투쟁이 있는 거죠. 안철수는 완전히 우경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잖아요. 어떻게 NL이 완전한 우쪽인데, 그치? 안철수 바보잖아요. 걔를 내세워서 대중성을 확보한다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제 추정입니다. 추정 그냥 제가 뭐 밖에 있어서 한발 빼야지 더 너무 밖에 있어서 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민중당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네. 그렇죠. 와, 그건 참 그러니까. 모순이네. 한국에 사회당도 있습니다. 노동당도 있고 한 2년 전에 사회당하고 노동당을 합쳤죠. 우리 교회 그 김영호 장로, 네. 30대 젊은 장로, 김영호 장로가 아직도 한국 사회당하고 노동당에 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민중당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민중당 관계 없죠. 민중당은 아니, NL 일부라는 사람들이 민중당보다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근데 경기 동부하고 옛날 경기 서부 싸움이요 또 굉장했거든요. 좌파끼리. 네, 좌파. 그러니까 NL을 또 좌파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것도 또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 김일성 사상은 민족주의 사상이잖아요. 네. 근데 정통 막시스트를 보면 민족주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좌우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티세르로 다시 돌아가면 알티세르는 이런 모순을 계급 모순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막스가 여기서 유산 이걸로만 나눴다면 알티세르는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이 좀 신구조주의라고도 영향을 내는 것 같아요. 구기구조주의처럼. 그러니까 이 알티세르는 여기서 모순을 좀 더 다양한 모순의 다변성을 보는 거죠. 모순의 다변성을 보는 겁니다. 그 우리 저기 평화서당 방에 제가 올린 그 영화평 아카데미 후기 안 읽으셨죠 아무도? 읽으시다가 봤어요? 네? 읽었어요. 조카를 날 보지 않았더니 조카를 뜯어서 보다가 거기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저도 뭐 계속한 얘기지만 그 영화가 굉장히 불편했죠 처음에. 왜 불편했냐면은 정통적인 그 계급 모순의 입장에서 영화를 끌어내지 않았어요. 맞아. 그거는 오히려 조커가 더 끌어냈죠. 그리고 조커는 거기 선동이 있고 혁명이라고 붙이게 뭐하지만 그 라이엇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국가적인 그런데 역할. 그 저기 뭐야 기생충에서는 철저하게 그게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치환되죠. 여러분들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뭐 거의 3분의 1이라는데 결혼 3쌍 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는데 그 두 가정을 보고 느낀 거 없으세요? 두 가정은 그 가난한 두 가정, 기존의 지하실에 살던 가정과 새로운 갱강원의 가정, 두 가정은요 굉장히 가족 간의 유대가 튼튼합니다. 한국 그렇게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가정 많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 가족의 문제라는 것들을 꼭 그렇게 뭐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이혼하고 부부 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이 겉돌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봉준호만의 특징인 거죠. 상투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는 그거를 가족의 문제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전통 좌파들이 보기에는 봉준호는 또 배신자인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다국적 기업과 신자유주로 대표되는
그냥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걸 왜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가족의 문제로 몰고 가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알티세르가 말한 거고요. 모든 모순은 이제는 단순히 계급 모순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명화 하나 놓고선 하나 놓고 그 이야기 얘기하는 그 본래 영화 평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것에 모든 진리가 있는 거죠. 영화 하나 놓고 영화 하나 가고 이렇게 대하면 그냥 기생충의 가족은 그렇게 처절하면서도 가족들은 되게 어부쩌부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 모자라고 저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즐거운 얼굴로 일상을 대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도 그걸 보면서 그 조카는 그 아주 개그가 인생을 그 아주 태생부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좋고요. 뭐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일종의 그것도 구조주의일 수 있죠. 락강식의 구조주의. 알티세르는 아니 가지고 첫날 밤 좋을 줄 모르게 있잖아요. 어떤 작을 받았는지 모르죠, 조커도. 어머니를 죽이죠, 그 조카에서. 그렇죠. 죽인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말하는 가족 상황을 갖다가 그게 그러니까 아름다. 다른 측면으로 본 거야. 이 카메라가 그러니까 나는 뭐 계급 문제로만 보자면 조커가 더 그 좋은 영화라고 평을 봐요. 근데 목사님 평을 보면은 그 다 나오잖아. 역시 교인들이 나는 안 보셨구나. 안 보셨구나. 굉장히 구조적으로 글을 김 선배님은 영화도 못 보셨고 그러니까 그걸 기생충은 읽어도 보셨죠, 영화? 안 돼요? 기생충은 보셨죠? 아니지. 조커를 못 보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오늘 당장 보고 있었는데 네. 보다가 왔다고. 조금 1917도 아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어머니 죽이는 거 보고 아 이제 이게 끝났구나. 그렇죠. 거의 끝난 상태지.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니까 아 이제 비극의 모든 정말이 이제 왔구나. 끝난 그다음에야 뭐 이제 그다음에 그 고담시에 그 존경받던 그 배트맨의 아버지가 그 조커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그 약간 뭐 이제 그런 뭐랄까요, 약간 흘리죠 그런 단어를. 근데 실제로 그건 뭐 관객의 몫인 거죠. 그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 친구가. 그게 배트맨 시리즈 작은데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고담 씨를 살려보려던 정치인. 근데 그냥 그 친구 그냥 해골을 깨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의 유산 그거를 난 조커 보고는 예. 기생충 보고는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조커 보고는 한 사나흘 동안 머리에 아, 그렇고요? 다 빙빙 돌고 사람-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글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알티세르는 그런 점에서는 그 모순을 좀 다변화하자는 거죠. 기생충을 하나의 예로 들자면 거기에 모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단 뭐 가족 모순도 나오고 학력 모순도 나오고 학력으로만 따지면 물론 이제 학력 위조된 학력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부잣집보다 그들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일단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산자냐 무산자냐 이렇게 해서 사회 모순을 보는 거는 구좌파적인 거죠. 알티세르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냄새가 아주 주요한 소재로 나오던 냄새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가족 뭐 많이 나옵니다. 음식도 나오고 어쨌든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음식인데 또 그 부잣집에서 라면을 먹잖아요. 자파구장 걸. 그 대신 거기 뭐 한우를 뭐 채를 써서 넣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데 저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 영화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첫 번째 낸 책이 감독도 모르는 나는 아는데 감독도 모르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 독일인이 이사 왔다는 것도 봉준호가 깔아놓은 뭐 하나의 복선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국가, 뭐 독일하면 뭐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진보적인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그러면 봉준호가 그런 관련 국가 책임론을 방기하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한 두세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감동이 다르지 않을까? 근데 공유사람이 처음부터 그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며. 기생충에 대해서 이렇게 계급적인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며. 그럼 또 안 보셔도 되지 뭐. 우리가 너무 명작으로 이미 등극했는데 명작을 너무 몰라본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말을 다시 몰라보는 거지. 근데 감독이 사실 그만큼 그 깊이 사회의 그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부족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감독도 모를 수 있어요. 글쎄. 아니 왜 했죠? 왜냐면 아, 여러 가지 근데, 상징이 나오잖아요. 상징이 계속 나오잖아요. 부잣집가 가난한 네. 거. 아니 그거는 나오지만 같은 조커에서 나오던 계단이 네, 계단이- 똑같은 이미지만 또 다른 방향. 기생 좌우 조건도 다른 계단이 다른 의미고. 하고 그리고 뭐 계속 북한 뭐 미사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 그것도 좀 그러니까 약간 봉준호는 PD 출신이란 말이죠.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NL 통일운동권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평화주의자가 아닌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정은이라는 배우를 통해 약간 북한을 조소하는 듯한 그런 또 대사가 나오죠. 막 북한 안 나오서 흉내내고 막 이러는 거. 뭐 그러고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로 수가 저는 많이. 네. 왜 이렇게 영화를 어렵게 봐요? 아, 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다양한 이렇게 말. 집사님은 너무 어둠의 경로만 보니까 영화 귀한 줄 몰라서 그래. 돈 내고 들어가면 어렵게 보고 싶지. 근데 저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영어 중에 또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호명은 그야말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구조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알투세르가. 그 구조주의자는 외부에서 진리가 규정되는 거잖아요. 외부의 힘으로부터. 그러니까 호명이란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부르면 그것으로 자기의 주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거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히 한국 문화에서 호칭이 특히 예민하잖아요. 뭐 김 목사, 선생님, 또 뭐 어이 김씨, 미국에서 제가 다 어이 김씨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 김 박사님. 검성. 김 박사, 술집 가면 박사. 교회에서 먹었어요. 그 아저씨라는 소리는 뭐 잘 모르니까 아저씨. 아저씨 많이 듣고. 뭐 그런 것들의 호명에 따라서 그들이 그 호명에 따라 자기의 위상도 결정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바둥바둥대고 나를 왜 아저씨라고 불러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알테세르는 호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가 결정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지금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좌파적인 정책을 하지 않아서 불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빨갱이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끝까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기대하면서 세력이 적더라도 끊임없이 밀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 그 30대 젊은 장로처럼 한국의 뭐 사회당이나 노동당에 돈을 대주고 후원금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전 또 선거 때만 되면 뭐 지금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찍기 싫어도 또 하는 수 없이 소위 말하는 비판적 지지가 되는 거죠. 내 표가 사표 만드니 델로 밀어주자 이런 게 작동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도 전통 좌파는 아닌 거예요. 저거 사입인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호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빨갱이라고 부를 때 어떨 때는 뭐 그런 면도 있지 했다가 그러니까 그럼 계속 자기 갈등, 호명과 갈등, 호명 주체와 호명 객체인 나 사이에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알테세르는 그 호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사회가 부르는 것에 의해서 주체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빨갱이라고 하는 건 웃기는 거죠. 한국의 그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용조 다 아시죠? 한국 온누리교회 만든 분이에요. 옥하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되는 홍정길 그다음 이 누구죠? 이동원. 그 사람들이 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르냐면 일단 그 전에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목사들보다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80년대 이제 한국이 전두환 정권 때 어쨌든 경제가 호황이었잖아. 지가 정치를 잘했다기보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았잖아요. 거기 이제 뭐 유가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전두환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중산층이 확대가 됐죠. 그러던 차에 소위 말하는 그 운동권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들 취직들을 잘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라는 것도 이때는 그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지만 다들 뭐 강남이 완전 개발되기 전이니까 뭐 동부 이천동이나 이런 데 이제 다들 뭐 아파트 사서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는 독특한 게 부모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가 결혼을 할 때
그때가 막 그 노태우 정부 때 아파트 값이 막 오를 때였어. 그래갖고 내가 친구들 중에 늦게 결혼한 편인데 애들이 뭐 아파트를 뭐 전세하는데 한 3, 4, 그 당시 돈으로 한 5천만 원 막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뭐 저기 그때만 해도 상계동 너무너무 먼 거야 내가. 신촌만 살다 상계동 가니까 상계동 아파트 가보니까 뭐 겨우 17평 이런 아파트가 전세가 막 2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연남동에 아파트가 하나 나오는데 매매가가 2천만 원에 나온 거야. 매매가가 18평 아파트인데. 그래갖고 집은 누가 사? 원래 신랑 집에 사는 데는 돈이 없어. 그래서 집사람 꼬셨지. 야 우리 집에 1,000만 원 낼 테니까 내가 1,000만 원 내라. 갑자기 이게 왜였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 그 맞아요. 어쨌든 그거 갖고 버티고 그렇게 지금은 그 집 없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뭐 재개발 때고 그래서 뭐 어쨌든 없지만 그 돈 갖고 이제 어쨌든 뭐 젊은 시절 잘 쓰고 보냈죠. 그게 뭐냐면 운동권들이 그렇게 해서 다들 사회 중산층으로 이제 부각을 하죠. 운동권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제가 그 80년대 후반에 대학원 가고 이럴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대학원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취직 걱정을 안 했어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뭐 공직사님 같은 경우랑 다르게 뭐 그야말로 뭐 주요 기업엔 취직 못하죠. 취직할 마음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취직이나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좀 마이너급 신문사 기자나 아니면 약간 마이너급에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엄청 컸잖아요. 그때 롯데를 엄청 많이 갔어요. 우리 때는 그냥 비전공 학생들이 문과 나오고 공문과 나오고 뭐 신학과 나오고 철학과 나오고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안 가는 거지. 막 그렇게 취직하고 그런 게 되게 웃겨 보이는 거지.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 직장 생활을 했으면 평생 인생 망쳤을 것 같아요. 적응 못하고 맨날 쫓겨나고 자 그러면서 운동권들이 중산층으로 부각을 하면서 직장도 잘 잡고 근데 이건 저만의 분석인데요. 이들이 운동권을 떠난 것에 대한 묘한 자책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잘 이들의 그걸 수용을 했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세련됐고 그전처럼 뭐 조용기 2세대처럼 무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복받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분석가들이 한국교회를 자꾸 기복신앙, 뭐 기도하면 복받고 뭐 그렇다고 분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련됐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 조용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요. 차라리 종교를 믿으면 헌금 내고 복 받는 게 낫지. 이 사람들은 세련된 인정하시죠? 지금 오늘의 교회 이런 데서 그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 뭐 헌금 11조 내고 뭐 축복받아 그런 설교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 더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니면 맞아요. 아니 그게 뭐예요? 전체 문제가 뭔데? 저희가 그러니까 기독교 본래적인 그거를 이제 뭐 성서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인화시키고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뭐 기복신앙 아니에요. 조용기는 대조동 그 구파발 근처에 거기서 천막교회를 시작하면서 기층 민중들과 같이 시작한 그걸 경제 장점으로 봐요. 근데 이들은 이미 중산층들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산층들을 잘 공략할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문제가 되는 거죠. 중산층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무식하면 나아요. 근데 중산층들은 사회 주류가 되는데 그들이 사회의 모순에 눈뜨기보다는 개인의 영적인 면으로 축소돼 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막 이분 네 분에 대한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두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SNS 쓸래다가 욕을 드그리로 먹을까봐 안 썼는데 차라리 이 요새 그 홍정 뭐라고 쓴 거예요? 홍정길. 이 사람이 무슨 요번 총선은 국가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이 영감이 옥하늘이나 하영조 죽을 때도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오래 살면 취해지는 거예요. 이동원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창 태극기 저기 촛불 집회할 때
이 사람이 또 넷 중에 아마 이 사람이 저기 가방끈 제일 길 거예요. 서울대학 이 사람이 4대 출신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기 세대 그러니까 44년생이야 이분들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장로가 경복고등학교 동창인데 동기 동창인데. 그 44년생이 뭐죠? 그 한일 협정 반대 데모하던 세대네, 그죠? 44년생 그러면 딱. 그러니까 자기 젊을 때 너무 사회 참여하고 사회 목소리 내지 못한 것을 뭐 회개한다 그러고 자꾸 태극기 집회를 촛불 집회하는데 또 편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 좋게 편성하고 그래서 내가 또 어디 내가 쓰는 그 신문 거기다 또 한번 욕한 적도 있어요. 속지 말라고. 맞잖아요. 같이 놀고 있더라고 지금. 한번 걸레 영원한 걸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왜 호명을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의 어떤 구조 자체를 굉장히 개인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들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를 때 이들이 굉장한 뭐 실력과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다시 일로 돌아가면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렀을 때 뭐 넌 나에게 꽃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어떤 객체. 그러니까 꽃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춘수가 객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어 주었다라고 할 때 이런 것처럼 호명이론은 바로 누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떤 주체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체적인 어떤 지위나 위상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알티세로 말하면 그거를 이제 그거만 알면 돼요. 아까 뭐 하려고 그랬죠? 구조주의. 그러니까 우리 가볍게 가자고요. 차작자 할 것도 아닌데 어디 써먹을 수 있는 시험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알티세로 하면 일단 마누라를 죽인 사람, 알제리 출신, 그 다음에 구조주의에서 출발한 사람, 뭐 구조주의라 하면 소실의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 주장 하나는 그러나 이 사람은 구조주의자지만 후기구조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명이론, 누군가가 부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이데올로기 위상이 결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전이 개념이 있습니다. 전이.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전복, 뒤집어지는 거. 그런 의미인데요. 그 유명한 지젝이 유럽 철학계에서 이름을 날릴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알티세르 비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이 배워갔어요. 그 용어를. 욕하는 척 하면서 좋은 건 싹싹하고 지젝이 직걸로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알티세르에 대한 비판으로 지적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전복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건 뭐냐면 가치가 그러니까 주요 모순 가치와 개별 그러니까 뭐랄까 부차적인 모순, 부차적 모순 이런 것들이 막 이 혁명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모순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서로 가치가 뒤바뀌거나 선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사의 초기에는 계급 모순이 중요했어. 그때는 막 산업혁명 이후에 막 정말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그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영국의 10대 초반의 폐암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대잖아요. 그 굴뚝청소부 애들이 몸이 작아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렇고 그때 10대 사망률이 엄청 높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한국이 무슨 뭐 평생 가난하고 한이 맺히민족 저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맺히민족이 뭐 폴란드 있지 아르메니아 있지 가난 영국 같다고 일부 세련된 그런 산업혁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누릴 수 있는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그 문명의 수준 같은 거 분명히 조선보다 높았겠지만 실제로 가난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다행히 있다면 어떤 영국 같은 나라는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국의 그 여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처럼 많이 힘들진 않았겠지만 우리만 가난했다고 좀 보지 않아요. 지금 저는 요즘 와서 일본의 저걸 보면서 일본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일본이 이제는 다 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무역 보복할 때부터
이건 아닌데라고 했고 우리가 대처를 잘했죠. 정말 그렇게 기린 맥주, 뭐 아사히 맥주가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사실 일본 맥주 좋아했거든요. 사람 그 전에는 아사히 맥주, 제가 맥주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사히 맥주는 이상하게 향이 진하지도 않으면서 좀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사히 맥주 잘 먹었었는데 그래서 안 먹죠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어쨌든 세계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뒤집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치가, 모습의 가치가 뒤집히고 있는 게 이제 알티세르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뭘 제일 보냐면은 제가 그 요번에 그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계급 모순으로부터 시작하죠, 영화가. 그러다 가치가 자꾸 바뀌죠. 그것이 가정 모순, 그다음 일종의 개인의 한 가정의 상승 욕망 같은 것들이 모순으로 바뀌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에요. 계급 모순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만나는 또 다른 세력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가 자주 쓴 을들끼리의 투쟁,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모순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영화가 이제 교훈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그 을들끼리 연대해가지고 뭔가를 일을 꾸밀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영화가 현실성이 떨어지지. 사회에서 을들끼리 연대해서 부잣집을 차지한다? 그 완전 현실성이 없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가는 거죠. 봉준호가 굉장히 영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에 그 살던 사람과 송강원애가 집안이 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뭐예요? 대만 대만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그것도 참 묘하죠? 아, 모르셨죠? 보시고. 대만.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우리가 미국 나와 있을 때 신문봐서 하는 건데 대만 카스테라라는 게 크고 뭐 한편으로 대만 카스테라라도 불리고 맛있고 그랬대요. 대만에서 네. 카스테라가 내가 그 여행 갔던 사람이 그랬고 한국에 근데 그렇고 막 너도 나도 다 그거를 만들어.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 다 그거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두 가지 치킨 똑같은 집, 대만 치킨 카스테라를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망했을 때 동아 이제 묘하게 A 채널,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그 종편 채널에 유명한 PD가 하나 있어요. 뭐 이름 뭐지? 하여튼 그런 PD가 이시성을 가진 PD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저거 같은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건데 좀 가벼운 주제들이지. 그래서 그 대만 카스테라가 그게 무슨 뭐 방부제를 안 넣고 뭐 그날 구워서 뭐 하고 뭐 향신료 따로 안 넣고 하여튼 자세한 내용 몰라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뭐 방부제도 들어가고 그랬다. 그걸 터뜨려 버린 거야 종편에서.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던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대만 본사도 사실은 치고 빠지기 작전으로 너무 많은 대리점 허가를 내줬다는 거지. 뭐 그 사람의 언론의 그것만으로는 그것도 뒤지고 일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가게가 이미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뭐 대만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국적 기업도 아닌 것들이 감히 한국에 와서 뭐 그런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켜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순이 자꾸 바뀌는 거죠. 주요 모순. 근데 지금 제가 그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제가 또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중에 하나 장정일이라고 소설가가 있죠. 이분은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중졸. 왜 중졸이냐면 이분이 여와의 증인 출신이에요. 근데 여와의 증인은 군대 가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집총거부. 약간 그리고 감옥을 대신 가잖아요. 지금 요즘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로 그게 이제 많이 무죄들을 받더만 그 사람은 그래도 일부러 고등학교를 안 간 거예요. 왜 일부러 고등학교를 안 가냐면 세상에서 제일 학력 높은 군대가 한국 군대예요. 한국 고졸부터 징집돼요. 그 전에 방위로 빼거나. 이 양반이 일부러 군대를 안 가게 돼서 고등학교 가면 뭐 고교 중퇴되면 방위로도 갈 수 있으니까 아예 중졸로 군대를 안 가게 해서 그렇고 참 모순이지. 그리고 막 사고 쳤고 도년에도 그래 전과자가 돼요. 장정일이. 그러니까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지도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나중에는 후회돼가지고 지금은 여가지금도 떠났지만 내가 그 사람의 글을 좋아하는 거는 어쨌든 젊은 시절에 자기가 믿던 이념에 투철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굉장히 제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요. 투철해 갔기 때문에 그 투철한 것을 해소하고 나오니까 관계를 끊고 나오니까 오히려 보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해요. 근데 요즘 또 사람들이 글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는 게 요즘 내가 장정의 칼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요즘 이 양반이 어디 꽂혔냐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다. 한반도 핵무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뭐 강대국들과의 그런 어떤 협상 도구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국의 진보 진영은 비핵화를 마치 뭐 하나의 신처럼 섬기고 이런 논리로 계속 쓰고 있어서 그 말 맞잖아요. 맞나요? 근데 장정일이 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장정일이 또 빛을 발한 거냐면 조국 사태 때 완전히 조국 편이었지.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조국 편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알티세르적인 거지 장정일이. 이미 모수는 다양화됐는데 아직도 좌파는 가난해야 되고 조국이 뭐 욕망을 가진 거, 그러니까 조국 부인이 욕망을 가진 건 맞잖아요. 뭐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 뭐 욕망 가진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족바 같아. 조국에 빠진 것 같아. 저 사람은 그야말로 욕망도 가시면 안 되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장정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늘 말씀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윤석열의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검찰권 전횡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이지, 그래서 조국의 편을 들었던 것이지, 저도 한쪽에서는 약간 조국에 대한 그런 욕망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장정일의 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꾸 이런 구좌파적인 알티세르 이전의 막시스트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정일이 그 칼럼 굉장히 잘 쓴 게 최고 거기 나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국 편을 들기 위해서 촛불을 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좌파들이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저쪽 태극기부대가 비판하면 오케이, 서로 다른 진영이니까. 근데 정통 좌파들, 저 문외아들이고 외동 문외아들이고 뭐 문파들이 비판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걸 누가 규정하냐는 거죠.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좌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유럽의 축구를 보기 위해서 카드로 스포츠 채널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말에 어디 사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만의 고급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오늘날 많은 그런 계급의 기준들이 다양하다는데 그걸 너무 모르는 구좌파들의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게 글을 잘 썼어요. 그리고 저도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싫어하는 걸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봤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막 유럽 축구에 빠진 사람들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좌파한 척하는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이제 또 그게 번쩍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장정일의 글을 읽고 좀 반성을 했죠 하기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조국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그 알티세르를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조국, 그 다음에 누구 썼더라? 어쨌든 인밀이,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얘는 조국을 비판하는 그다음 이미경 참 CJ에 이미경이 왜 거기서 지가 뭐라고 대상 받는 데서 하냐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사실 거기에 곽신혜라고 프로덕션 회사 사장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친구로 유명한 박경택 감독의 동생인데요. 그 사람이 말한 거 이제 대상은 감독한테만 주는 거든 그 영화 자체에 주는 거니까 그 프로덕션 회사에서 누가 대표가 말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제 이미경은 이제 그런 전주지 그야말로 저 돈줄인데 그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비판이 많아요. 뭐 좀 비판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저도 그건 좀 그 부분이 거기서 왜 나왔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국을 욕하면 이미경도 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게 딱 보면 그렇죠. 조국이 뭐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고 우리끼리라도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사상 이런 걸 있는데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 조국이든 조국 부인이든. 근데 이미경은 그 영화 자체가 사회주의를 담은 뭐 미국에선 또 빨갱이 됐다고 뭐 그런 비평도 많겠는데 영화인데 거기에 자본의 힘으로 거기 나왔어. 그러면 둘은 약간은 이건 하나의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영화지만 이건 현실이고 어쨌든 비슷한 맥락에 그러면 조국을 욕하는 사람 이것도 욕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편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국은 욕하고 그 반대도 존재하고 그리고 인밀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한겨레 신문에서 자유한국당만
뽑고 다 찍자라는 어떤 칼럼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냥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 앞에 가서 하고 뭐 고발 이상의 것도 하겠지 뭐 그냥 안 그래? 사장 뭐 파면하라 그러고 우리는 해라. 박수 치고. 어? 우리는 박수 치고. 우리는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 그래 너무 언론의 자유 이런 거는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직도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인데 뭐 사과를 했다니까 뭐 처음부터 뭐 고소를 한 게 잘 됐냐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렇게 저는 항상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식으로 평가한 걸 또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되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민주당이. 머리 나빴죠. 아니 왜냐면 그거를 왜 고소하냐 안 하냐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렇지, 제가 고소하면서 생각해 그거였어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바보처럼 그걸 지들이 왜 해?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뭐 노사모나 이런 데서 하든지. 그래서 그건 지들도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뭐 총선 정말 이렇게 밝지는 않다 그래요. 실제로 뭐 황교안하고 이낙연이 뭐 더블 스코어 하지만 실제로 또 본 게임 시작되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것도 무시 못하고 그 비례대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도 그 비례한국당인가 그게 이제 뭐 20석 차지하게 되는 것도 큰일 나는 거고. 봄게임 되면 50대 50. 네? 항상 50대 50 된다. 본 게임 되면요. 압도적으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이라는 영어가 있고 이제 응집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건데 응집은 뭐냐면 이런 모든 다양화된 이런 모순들이 나중에 혁명의 과정에 가서 하나로 응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는데 하나로 응집된다. 이것도 굉장히 요즘 한국 사회가 그 조국 사태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철학적, 정치 철학적 고민을 던져준 거예요. 그 수십만, 뭐 수백만이 모였던 그 서초동 앞에. 근데 이쪽 태극기 부대는 응집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대로 단순해. 반문재인, 문재인 빨갱이, 뭐 그거야. 근데 이쪽 서초동에 모인 그룹들은 나중에 결국은 아니잖아. 또 여의도 그룹. 응집이 이제 알티스타를 응집 안 되고 다시 나뉘었지만, 분열됐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다양할 거라고. 나처럼 뭐, 난 나가진 않았지만 여기 있으니까. 뭐 나처럼 오히려 조국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검찰권의 전횡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난 가진 사람 그런 걸 더 비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응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알티세르가 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알티세르의 말은요 그래서 알티세로도 욕을 먹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존재해요. 단일적 다원성. 단일이고 유일신적 다신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알티세로 약간 이런 말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최종 신급이란 말이에요. 최종 신급도 이제 알티세론을 최종 신급 호명 그다음에 전위 응집 구조주의 요거만 하면 되니까. 최종 신급은 이제 신급이라는 건 저거 법원의 뭐 지방법원보다 뭐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심사하는 급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뭐 degree of jurisdiction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어를 모르겠고 어쨌든 최종 신급 그러니까 뭐를 판단하고 모순과 혁명을 판단하는데 가장 최종의 단계는 뭐냐면 경제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립만으로 막시즘을 분석한 건 문제다라는 데서 문제의식부터 출발했잖아요. 알티세르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문제 갈등 요소가 많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결국 가장 나중에 모순을 결정해주고 혁명의 동인이 되는 것은 경제라는 거지. 그럼 다시 막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적이 조증들이 있어 좀 양반한테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말한 건 뭐냐? 저 다원적인 건 뭐냐? 뭐 문화적인 모순도 있고 다양한 모순들이 있어서 다원적인 건 뭐냐? 아니야.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에 단일적이지만 단일적 다원성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원적이지만 단일해. 욕 먹었어요? 아니면 이제 원래 같은데.
지난주에 그 우리가 삼위일체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그럴 수 있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타협을 이제 타협했다고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요. 경제주의 타협을 했다고 그러고.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제자들은 많이 양성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양성을 한 거 아니고 그 알트세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알렌 바디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 쉽게 얘기해서 정통 막시즘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젝 같은 사람은 그런 고민 필요 없다. 그냥 밀고 나가자. 해겔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젝이 떴다가 요즘은 지젝이 또 싹, 쟤는 더 쓸 게 없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요즘. 지젝이 좀 조용해졌고. 그럼 뭐 또 빠진 거 없으세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싸가지고 네. 이걸 미국 사회에다 한번 뿌려놓고 예. 어떻게 좀 맞춰보는 하죠. 어떤 무슨 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 사회는 참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정치 철학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게 네. 제가 미국 사회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트럼프나 이런 정국의 변화를 보면서 상당히 미국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힘들이 교활하더라고요. 교활하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굉장히 신장시키면서 그리고 이렇게 저는 뭐 투표권이 없지만 전 유권자라 이렇게 집에 요새 정말 시지지 않으면 지방선거도 많고 그러니까 11월까지 엄청 날라올 거라고 집으로.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것도 이 사람들의 교묘한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려워. 맞아. 법안도 많고 그러니까 귀찮게 만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투표율이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국,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제가 여기서 서로들 의견이 부딪히면서도 한국에서 말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적으로 보면 한국만한 사회가 없어요.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아직도 그 소위 말하는 자한당으로 대변되는 그 세력을 아직도 제거를 못 했는데. 일본만 해도 뭐 쓰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이름을.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그 일본 한자도 어렵다. 일본 사람들 아직도 한자를 버리지 못해. 일본 한자 어렵다. 일본 한자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중국에 비해서 아니면 뭐에 비해서? 읽는 게 한국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안 어렵겠지. 좀 까다롭죠. 읽는 방법이 뭐. 넓죠, 넓게. 그 넓게 아니라 이름- 읽는 방법이 우리는 무조건 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걔네는 어떨 땐 뜻으로 읽고 어떨 땐 음으로 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쓰일 너무 때랑 어려워, 다른 그게. 거. 너무 어려워. 그게 어렵네. 그러니까 이름에 쓰이는 것들도 보면 뭐 그런 사전도 있어요. 일본어 이름 읽기 사전. 이름만 따로 다 해놓은 거예요.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일어를 잘하셨는데 저 어릴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 보면 야 이건 처음 보는 거야. 이건 어떻게 읽지 그러고 막 사전 찾아보고 그런 기억이 나. 처음 보는 성 같은 거 보면 읽지를 못해. 그냥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동사로 쓰일 때 이런 읽는 방법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김자 하나면 세금으로 읽든지 뭐 김으로 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읽잖아. 많은 게 그래도 한 3개 정도로 읽히는 거 있지만 일본은 뭐라 그러지? 음절도 달라요. 한 음절로 읽는 게 있고 똑같은 한자어인데 두 음절로 읽는 것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렵죠. 그러다가 일본 한자 어렵잖아요. 외워야 돼요. 그냥 아니, 누가 그때그때 외워줘야 애울 될 게 아니지. 아니 그때그때 애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외울 근거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관습이죠. 남들이 관습인데 해온 거죠. 그게 새롭게 만들어진 또 단어들도 있으면 또 외워야 돼 그럼. 그러니까 어느덧 그냥 익숙해지는 거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자기네 그게 그래갖고 자기네 그때 건원. 그 도울 김용옥이 그 동경대에서 철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논어 같은 거 읽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렇죠. 한국식으로 그걸 읽을 수 읽는 있는 방법이 그냥 그 어떤 거 뜻을 읽고 어떤 거 음으로 읽는데 그걸 몰라. 왜냐면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다 뜻으로 막 풀이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고 그런 소리를 한 우리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우리말로 막 번역해가면서 읽는 거 찍는다 이런 말인가? 그러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런 근데 셈이죠.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뜻으로 그거를 읽다 보니까 뜻이 명확한 거야. 왜 그렇지. 우리는 해석에 있어서 그렇지. 이걸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 이걸 어디서 끊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악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거기는 그게 이미 된 거야. 왜냐면 뜻으로 읽으려면 이미 해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예. 장점